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이 책과 옆에 계신 수잔정 박사님이십니다. 제목이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예요. 여기서 나는 수잔 박사님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나가 어떤 분인지 한번 궁금한데 저희가 책 속에 나오는 구절을 이용해서 수잔정 박사님 한번 묘사해 봤는데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충동성이 강하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앞서며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리는 기질을 가진 정신과 의사예요. 네. 박사님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맞는 말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를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뭐든지 잊어버리기 잘하고 정리정돈 잘 못하고 전문제투성이 그런 사람이죠. 네, 근데 이렇게 멋진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왜 쓰셨는지 정신과 의사시니까 다른 뭐 정신질환도 많이 다루셨을 텐데 딱 굳이 ADHD에 대한 책도 많이 있는데 정보도 많고 이 책을 쓰실 때는 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73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한 지 지금 한 47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를 봤었는데 주로 한국인 환자를 많이 본 것은 LA에 와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프랙티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레지던트 끝나자마자 이제 군대에서 미국 육군에서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가정 상담소에서 3년을 파타임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카이저에 가서 35년을 일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경우가 한국인이 아닌 결국은 미국인 전체를 본 거죠. 그러다가 저희 교회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이쪽에 계시는데 영어로 정신과 의사를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 제가 그 사무실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 라이프케어 센터라는 데를 한 20년 전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상담소에서는 제가 여기 LA 내려오자마자 봉사 활동으로 한 30여 년을 갖다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한국인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가정 폭력하시는 분이나 아동 학대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부인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음주하시는 분 아니면은 너무 도박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니까 저 밑에 본인도 모르는 그 주의산만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관련이 있었다 알고 보니. 예, 그래서 이게 한국 분들이 이런 문제가 꽤 많은데 알지도 못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도박하고 술 접수시고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 잃어버리면 결국 이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본국에서 자살률이 높으면은 이민을 와 있는 사람들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 있는 나라의 자살 통계를 따르는 게 아니고 본국의 걸 따르거든요. 따라서 이탈리나 아이리시 같은 분들은 본래 거긴 자살률이 낮으니까 여기도 낮아요. 10만 명 중에 미국 사람들이 12명이 자살을 하는데 벌써 몇 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28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자살로 가는 길이 이 ADHD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방법. 그래서 빨리 어렸을 때부터 치료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 그때 자기 자신을 갖다 존경할 수 있고 어른이 돼서도 자신을 갖다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써야 되겠다고 몇 년을 생각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ADHD라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알려져 있긴 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분이실 거라서 ADHD가 뭔가요? 라는 질문은 좀 스킵하고 박사님께서 이 책에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뇌의 기능의 문제다라고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고 특히 executive function을 많이 반복해서 설명하셨는데 그게 네. 이제 ADHD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두뇌를 이제 조금 알고서 들으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이제 우리 두뇌는 크게 일하는 것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참 쉽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숨골이라는 것은 양서류에도 있는 그런 뇌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도롱뇽이나 개구리나 뱀한테도 있는 건데 거기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숨 쉬는 거, 체온 조절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뇌가 다 일을 못해도 거기만 있으면은 식물인간 하는 거죠. 그다음 뇌가 이제 태어날 때 아기들이 지금 그 뇌하고 지금 림빅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번연계 또는 감정뇌가 있는데 그거는 포유동물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배고픈 거 아는 거, 몸이 아픈 거 아는 거,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빨리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싸워야 되는 거. 이제 그거를 하는 데가 이 감정뇌거든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이제 배고프면 울고 엄마가 없어지면 그때는 울지요.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니까. 그런데 그런 아기들이 6개월만 되면은 엄마가 방에 있다가 없어지면은요. 엄마가 마지막에 있던 데를 쳐다봐요, 애들이. 그러다가 엄마가 그래도 안 오면 그때 웁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면은 벌써 6개월만 되면은 이 전두엽이 어느 정도는 발달이 돼가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엄마가 없으면 왕 울었는데 벌써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게 엄마가 저기 있었는데 그리고 약간 기다리는 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executive function, 집행기능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이제 생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이런 집행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데가 이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천천히 개발이 돼가지고 25살 내지 30살까지 이게 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이 감정뇌가 막 올라오면은 조절이 안 되는데 이 전두엽이 일을 하려면은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물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두뇌에서 이게 신경세포를 통해서 어떤 자극이 그다음 거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시냅스예요. 그 시냅스에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그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아니면 사랑을 할 때 아니면 뭐가 신이 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 처음부터 잘 안 나와주는 병이 바로 주의산만증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유전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한 가족에서 아이들이 막 2명, 3명이 있다고 하면 1명 내지 2명. 그 중에 부모님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전성이 강합니다. 분명히 고대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ADHD 있죠. 사람들은 네. 최근 새로 생긴 병이 아니죠. 예. 네. 그런데도 70년대까지는 진단명도 없었고 그냥 애를 잘못 키웠다, 말을 안 듣는다라고만 했고 근데 이게 뇌의 생리적인 현상이란 걸 안 게 굉장히 최근이라는 거죠. 별로 오래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료진들조차도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요. 도파민에 대한. 18세기나 이때도 19세기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하이퍼액티브 차일드 신드롬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그런 애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시를 쓴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수선한 애들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소아과 의사가 한 번은 부모도 참 괜찮고 아이도 잘 길렀는데 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점에서는 부모의 기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아과 의사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선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커지면서 어른이 되면서는 그렇게 막 항진된 것들은 많이 없어지지만 주의 집중을 못 하더라. 그래서 제가 1977년에 이제 레지던트를 끝냈는데, 그때까지는 하이퍼액티브 차일드 신드롬이라는 것밖에 없었고요. ADHD는 없고. 그때는 ADHD 없었습니다. 네. ADHD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DSM-4, DSM-3, 이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통계 열람에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 네.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한 30, 40년 됐나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동안 많은 환자들 진단을 내려주셨을 텐데, 이게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건지, 뭐 뇌사진을 찍어보는 건지, 뭐 혈액 검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 건지. 아주 그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정신과가 어떤 점에서 힘들다는 게, 당뇨면은 피해서 이게 당이 얼마나 되나, 아니면 혈압은 이렇게 재가지고 혈압이 얼마나 되나,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건데, 네. 그 정신과에서는 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환자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부모한테서 우선은 그 어떻게 출생해서 어떤 식으로 자라고 이런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 이 집이 어떤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모, 뭐 삼촌, 이런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오면서 과거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나, 아니면은 무슨 수술을 했거나 무슨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제때 가령 뭐 6개월에는 기이고, 뭐 한 1년 되면 여자애들은 조금 말도 시작하고, 남자애들은 한 1년 반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오줌똥은 언제 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스토리를 다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거 다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은 중요한 것이 그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서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가만히 뭐 저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뭘 숙제 이제 뭐를 하라고 그러면은 1학년짜리는 1학년답게 이거를 갖다가 그 시간에 끝낼 수 있는지, 3학년짜리는 그거에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중학생이면은 중학생의 그 나이에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지, 그걸 못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선생님께 중요한 이유는 그 나이 아이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거는 체크리스트로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얘를 볼 때, 이 아이들이 참 재밌는 게, 주의산만증 있는 애들이 소아과 의사한테 가면요, 많은 경우 소아과 의사는요 문제 없다고 그러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의사, 무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1대1로 만나잖아요. 1대1일 때는 도파민 착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행동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얘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보니까 뭐 왔다 갔다도 안 하고 집중하고 그러고 아주 말도 잘하고, ADHD 있는 애들이요 말 참 잘합니다. 그리고 뭐 IQ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80부터 120이면 이게 보통 정상인데, 그렇죠. 이게 벨 커브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높고 더 낮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IQ는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애하고 얘기할 때는요, 똑똑이 뭐 주의 산만 하나도 없어요. 잘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때 어떤 애들은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막 이래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그냥 놔둬보세요. 제가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어떤 애들은요, 그때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가 하던 짓을 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이제 관심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심심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주로 행동을 보고 하고, 그다음에 과거력,
이제 이런 거가 중요하고 가족력. 네,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한테는 뭘 물어보냐면 가족들한테 저 혹시 주의 산만증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말도 안 들어봤으니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정신과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쭤보냐면 혹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 중에 술 많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의산만 있는 사람들이 되게 감정이 예민합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조금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를 달래느라고 술들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화를 잘 내신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 중에서 ADHD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행동을 하시기 전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그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력을 어떤 점에서는 미리 알면은 그게 도움이 되죠. 진단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대개 세 가지의 이제 그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학교에 오자마자 유치원이나 1학년 때부터 막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못 앉아 있는 애들은 이제 과잉 행동증이 있는 애들, 하이퍼 액티브한 애들.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딴 생각하고 있던 애들은 처음엔 발견 안 돼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여자애들이 꽤 많고 남자애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는 되게 그런 애들은 언제 발견되냐면 중학교 가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잘 견디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했는데 중학교 가면은 갑자기 감정내에 가서 호르몬이 막 나오고 섹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나오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눌러줘야 되는데 누를 수 있는 도파민은 안 나오고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갑자기 애들이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늦게서야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 그래서 컴바인드 탓. 네. 예, 그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잘 아이를 갖다 이렇게 관찰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주의산만증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ADHD라는 거는 의사들하고 제약회사하고 짜고서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뇌가 어떻게 됐다는 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주의산만증이라는 것은 병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네요. 네. 근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건 모릅니다. 그냥 그것도 선천적인 거라서. 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ADHD에서 쭉 얘기했는데 이 책이 뭐 정신과 의사가 쓰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술술 쉽게 읽힙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꼼꼼히 읽느라고 한 사나흘 걸렸는데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도 이게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거 지식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엮어 놓으셔서 읽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근데 책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아이 한 명보다는 가족 전체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유전과 가족력이 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왔다가 부모님도, 나도? 하면서 진단을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꽤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알게 된 경우에도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케이스가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어떤 대학교 교수가 자기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꽤 그 주의산만증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약물도 쓰기 시작하고 이제 카운슬링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나도 쟤하고 똑같은데 나도 좀 치료를 받으면 어떠냐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치료를 직접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무슨 얘기할까봐 절 안 믿어요. 그래서 제 이제 동료 정신과 의사 성인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한테
치료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제 와이프하고요, 제 세크러터리가 닥터 정한테 가서 고맙다고 얘기 좀 하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세크러터리가 제가 그동안에는 박사학위 논문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연구를 한 10개쯤 한꺼번에 시작을 해놓으면 끝내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 하고 끝내고 하나 하고 끝내고 그러니까 제 비서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제 와이프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15년, 20년 됐는데 한 번도 양말을 벗어가지고 빨래통에다 넣은 적이 없었는데 치료를 받고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그걸 다 갖다 넣고 그런다고 제 와이프가 굉장히 저를 칭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가족이나 나한테도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 책에 그 성인 ADHD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혹시 싶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따님의 경우에도 성인이 된 네. 후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네. 했는데, 네. 근데 그때도 이미 박사님은 ADHD 환자를 진료를 하고 계셨던 그럼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네. 거를 나는 굉장히 느끼는 것이 딴 사람들 건 다 보이는데 근데 저희 딸이 뭘 자꾸 잊어버리길 잘하고 이렇게 뭘 잘 정리정돈 못하고 저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큰 딸하고 매일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기르는데 걔한테는 제가 부모로서 에너지를 80% 걔한테다 썼어. 그리고 둘째, 셋째는 나머지 10% 가지고 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한 30살쯤 됐을 때 재밌는 거는 제가 얘한테 책을 보낸 것이 Driven to Distraction이라고 그 미국에서 제일 ADHD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도 그런 환자를 보고 있는 보스턴에 있는 닥터 할로웰이라고 있어요. 닥터 할로웰이 이거를 잘 썼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우리 딸한테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냈는데 얘가 그걸 딱 읽고 나서니 아마 자기가 내가 이거 ADHD가 있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얘가 카이저 멤버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데서 갔더니 너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드럴이라는 약을 갖다 처방해 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그렇게 편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방 이제 알았죠. 그럼 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얘하고 저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일본 사람들한테 당하고 뭐 이러느라고 굉장히 좀 성격이 많이 거칠어지시긴 했지만 아버지한테서 나한테 오고 나한테서 우리 은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과에 갔었죠. 다른 의사한테. 그랬더니 you do have it.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남편을 잃었었을 때예요. 첫 번째 남편을. 근데 굉장히 심한 그 애도하고 우울증이 이렇게 잘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만 치료를 해가지고는 안 됐던 거죠.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만 주의산만증 증세가 있던 거를 이제 그 의사가 보고 너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은 프로젝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산만증은 애드럴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라톤을 막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교회를 하나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심한 우울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패밀리 스토리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게 오픈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아버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손자 이르기까지. 그 박사님 아버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저런 남자분들 한국에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박사님이 묘사해 주신 부분을 보시면 뭐 약간 충동적으로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든지 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 안 챙기고 본인이 원하는 거 먼저 하고 뭐 이런 아까 그 양말 제대로 벗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 볼 때 너무 그 이기적이야 내지는 뭐 가부장적이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백그라운드에 ADHD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게 ADHD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가족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저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ADHD에 대한 병이 나왔을 때, 그걸 아메리칸 디지즈라고 그랬었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훨씬 그 리탈린 약도 많이 쓰고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이게 많다.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국에서 뭐 청교도 종교 무슨 압박을 했다고는 하지만 쭉 와가지고 저 메이플라워 타고서 그냥 휙 이리 온 사람들이면은 요즘 임펄시브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 많이 안 하고 그 행동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아메리칸 디지즈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 800번 내지 1000번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왜구와 이 청나라 뭐 중국과 몽골 이런 데서. 그런데 그때마다 앉아서 가족을 살리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애쓴 분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이북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평안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제가 1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뭐 너무 힘드시고 그러니까 끝내질 못하고 오셔가지고 25살에 저희 17살 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18살 때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어느 국민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이게 막 고함을 지르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싸움을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그래서 그날 어떤 친구가 와서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러더래요. 너 이제 경찰이 잡힌다. 그렇게 떠들면서 공산주의를 갖다 비판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밤으로 그냥 떠나서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친척집에 계시면서 내 생각에는 여기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갈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가족들은 다 이북에 남겨두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이북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를 이제 데리고 이제 이남으로 온 거예요. 그러고서 왔더니 저희 아버지는 그때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노래를 잘하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미남이거든요. 기타 배우면서 가수 되려고 하고 있으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탁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6.25 났을 때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머리는 좋으시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전매청에 들어가가지고 염전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거 배워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6.25 났을 때 벌써 아버지는 벌써 어디 제주도로 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그때 동생 하나 있는데 이제 안고 업고서 이제 가고 1.4.5 때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겠더라고요. 800번 내지 1000번 중원에. 그러니까 빨리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사람들은 벌써 돌아가시고 그런 남자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거 ADHD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아주 화도 많고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그때 그 이북에서 굉장히 이게 성격이 많이 저기 괄괄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보니까 이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 뭐 BTS니 이런 사람들 뭐 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매청에서 막 승진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집에 오면은 이제 어머니를 갖다 굉장히 이제 학대 좀 하셨죠. 왜냐면은 본인이 뭐랄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텐가 타겟이 돼야 되니까 착하고 그런 엄마가 이제 타겟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여자들도 많이 타격을 받겠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티네이저 때는 맨날 다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사다가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전 정말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저를 살려준 게 이제 제가 스코필드 박사님을 만났죠. 그래서 바이블 클래스에서 그래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아, 좋은 분들이 또 옆에서 나타나 주셔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완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서 또 악착같이 그런 걸 잘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 하면은 로즈 프레이어 외워 그러면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이 그 선교사신데 굉장히 좋게 보셨죠.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 의사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됐죠. 네.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여건도 많이 겪으셨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어떤 그 ADHD 성향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또 그걸 잘 극복하고 뚫고 해오신 그런 저력을 보면 ADHD의 성향상 이런 어떤 강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좋은 점도 거예요. 꽤 있지요. 왜냐면은 ADHD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퍼 포커스라는 거예요. 거기다만 몰두하는 거죠. 저는 뭐 음악을 잘합니까? 그림을 잘 그립니까?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책 읽는 거밖에 없었으니까. 따라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두를 하니까 다행히 한국에서는 그게 좋게 받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요. 미국에 와서도 보니까 의사, 변호사, 교수들 중에서요. 네. 굉장히 ADHD 많으세요. 네, 아까 사례로 들어주신 분들. 예, 그분들이 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 공부하는 거나 책 읽는 거면 거기만 포커스를 하니까. 그래서 프로페셔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센터에 자녀 이런 ADHD 문제로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는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지금 당장 성적도 그렇고 학업도 어렵고 집중도 못하고 자기 생활도 엉망진창이고 또 숙제 까먹고 물건 흘리고 시간 안 지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부모님들은 제가 나중에 커서 제 구실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사실 ADHD 질환이 가진 어떤 장애물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그 특징을 어떻게 강점으로 좀 승화시켜서 재능을 좀 살려서 잘 발휘하면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그런 것이 굉장히 내 생각에는 잘 될 수 있는 데가 미국인 것 같아요. 그 전에 타임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태어났다면은 무슨 잡을 할 건가? 그거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타임즈에. 그래가지고 답이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거, 철통 들고 다니는 거다. 왜 그러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과학하고 수학밖에 공부를 안 했을 텐데 그러면은 수능 시험에서 한국에선 떨어진다. 그럼 대학교 못 가고 그 수학하고 과학이 빨라서 수학을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중국집에 갔다 가지고서 돈 잘 받아오니까 그거 잡일 거다. 그게 타임즈에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수능 시험 치려면 뭐 이것저것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 돼야지만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다 그러는데 다 잘 돼가지고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30세까지도 지금 전두엽이 계속 발달되는데 여기서는 대개 18살 때 벌써 대학교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부모가 믿어주고 얘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자꾸 칭찬해주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잘하면은 이렇게 막 떠받들어주고 그 전에 그 수영 선수 그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수영 가서 잘하고 뭐 이러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한테도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고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딴 애들보다 나이가 한 2살 밑으로 행동을 합니다. 7살짜리는 5살짜리는 행동하고 5살짜리는 3살 같이 행동하고 그게 ADHD예요. 이게 브레인 컨디션이거든요. executive function이 잘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executive function 하는 거를 갖다가 잘 자꾸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안 쓰면 no use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도 이게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자꾸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도 실수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래도 뭘 잘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하면 될 거야 라고 자기가 자신을 갖다 추어 올릴 수가 있는데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사람이 돼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70 몇 살이 됐는데도 맨날 고쳐야 되거든요. 아직도 뭐 기억 잘 못하고 어떤 거는 자꾸 실수하고 인간이 잘 돼가서 나가는 거 그거는 하느님 만드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 아닌데 어떻게 뭐든지 잘해요. 그래서 희망을 자꾸 줘야 돼요. 부모님도 희망을 가지고 애를 보고 아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아이의 앞길은요 이렇게 쫙 꽃이 피는 것처럼 열리거든요. 가는 길에 돌멩이 있으면 이렇게 좀 부모가 빼주는 거. 저는 그게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DHD라는 것도 이거 하나의 돌멩이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고쳐주려면은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아이가 그동안에 마음이 많이 상했으면은 그 마음도 좀 고쳐주고 애들이 예민하니까 자꾸 불안해요. 또 뭘 잊어버리나 하고. 우리 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뭐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다음 잘 안 잊어버려져요. 예,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워낙 아이의 부족한 부분 못하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하기 쉬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뭐 잘못하는 거 야단을 치려면 야단을 안 칠 수는 없거든요. 필요하면 쳐야 되는데 먼저 얘가 뭐 잘한 거 있나 먼저 생각해서 그거 칭찬부터 하세요. 애가 왜냐면 칭찬을 딱 하면은 도파민이 싹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너 요거는 고쳐야 되겠지? 딱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뭔지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한테 제가 아이를 칭찬하세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날 야, 너 참 잘생겼어. 이런대요. 그게 무슨 아이한테 무슨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크게 생각해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 잘생겼어. 아니 너는 좋은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딱 그걸 잡아서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거로 하면은 애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리고 칭찬을 하려면 그 자리에서 아이 눈을 딱 쳐다보고 너는 오늘 네 동생이 와가지고 네 거 장난감 다 부러뜨렸는데도 화 안 내고 그냥 걔한테 얘기만 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절대로 그 다음 이거 안 잊어버립니다. 너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칭찬해야지 그래가지고 너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거 해놓고 엄마는 난 칭찬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티네이저 때는 티네이저에 맞게 해주고 아이가 5살짜리면 5살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칭찬할 게 있어야지 하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7살짜리가 대개는 5살짜리 같이 행동하기가 쉬운데 어느 날 7살짜리 같이 행동했을 때 그거는 칭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꽤 많거든요. 그럴 때 너는 오늘도 학교 잘 갔어. 늦지 않게 갔어. 그리고 너 오늘 끝까지 있다가 저녁 때 잘 왔어. 그거 칭찬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칭찬할 게 너무 많거든요.
박사님이 칭찬을 강조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 제일 마지막 챕터를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칭찬할지 하는 부분으로 할애를 하셨어요.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칭찬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ADHD라는 증세가 아까 뇌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사님도 약을 드셨다고. 네, 저도 에더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드시고 네,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입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 그래요. 약을 드셨을 때 안 드셨을 때 그 차이를 좀 느끼셨나요? 어우, 많이 느껴요. 예, 왜냐면은 이게 도파민이 이게 이제 에드랄을 갖다 딱 제가 이게 이제 아침에 들잖아요. 한 30분쯤 있으면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서 책을 읽으면은 이게 머리에 딱 금방 들어와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조금 이제 헬렐레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막 들고 그래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약을 쓰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약이 되게 좋아요. 은하가 처음에 아이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그걸 쓰고, 근데 세종이도 그걸 쓰는데 세종이는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이걸 쓰면은 밥을 못 먹어요. 그 부모님들이 약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도 걱정이 있으시고 부작용은 없을까?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은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모든 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약을 쓸 때는 특히 이제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도파민을 지금 바깥에서 넣어주는 것이 이제 항진제예요. 그러니까 스티뮬런트죠. 그 스티뮬런트를 갖다 넣어주는 것이 여기서는 머리에서 굉장히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에드랄이라든가 리탈린이라든가 이런 스티뮬런트를 이제 먹으면 스토막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소장, 대장으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실핏줄에서 약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쫙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네. 우리가 원하는 여기 전두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한 30분 걸리죠. 네. 근데 여기만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심장에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박이 좀 빨라지겠죠. 또 이게 스토막에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신경이 많으니까 신경이 이렇게 많이 이제 스티뮬레이션 되니까 배도 아플 수 있겠죠. 조금 설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심장병이 없는 사람한테 주로 약을 줘요. 네. 그리고 두뇌도 막 너무 스티뮬레이션 시키면은 간질이 있는 사람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티뮬레이션 시키지 않는 약들을 씁니다. 그런 약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먼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도 100% 듣는 약은 없습니다. 어떤 약이 100% 듣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는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약도 60% 내지 70%. 그러니까 이 약들이 스티뮬런트들이요. 한 10명 쓰면은 7명에선 다 좋아요. 많이 좋아집니다. 금방. 그런데 나머지 3명은 어떤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드랄이라든가 리탈린 같은 이 스티뮬런트들은 이제 배가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꼭 밥을 먹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머리도 아플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약들은 이런 것들은 다 옵니다. 되게. 그 다음에 심박도 좀 빨리 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는데 아주 어린 애들은 6살 이하의 애들한테는 저는 약은 안 줘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주면은 아이들이 키 크는 것이 조금 정지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47년간 소아정신과 의사 노릇을 하면서 제가 쓴 환자들 중에서 6살 넘어서 있는 애들은 키가 자라다 많은 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서 부모님들이 자꾸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처음에 쓸 때는요, 약을 굉장히 조금 써요. 조금 주고 몸 안에 들어가서 3시간만 있는 약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리탈린 같은 건 3시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트 같은 거는 뭐 8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타 같은 건 몸 안에 12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짧은 기간에 조금 줘가지고 부작용 있으면 그거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딴 약을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시절에는 이게 입맛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니까 저희 손자처럼 그럴 때는 아침 먹고 리탈린 먹고 점심 먹고 리탈린 먹고 쓰고 나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 애들이요, 점심시간에 가서 널스방에 가서 약 받아서 먹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컨설타를 줍니다. 12시간 가는 거. 그럼 아침에 밥 먹고 12시간 가는 거 딱 먹으면은요, 학교에서 8시간 공부하고 집에 와서 숙제하는 것까지 다 해요. 그리고 12시간짜리를 쓰면은 티네이저들이 운전할 때 딴 생각 안 하거든요. 교통사고가 확 줄어들어요. 그건 아주 완전히 리서치로 아주 완전히 확인된 거예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더군다나 뒤에 친구라도 있으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기 제일 좋죠. 그런데 컨설타 같이 12시간 쓰는 거, 아니면 에드럴 XR 같이 12시간 가는 거는 그거 탁 하고서 운전하면은 정신 딱 차리니까 교통사고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물을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암페타민이거든요, 에드럴은. 그러니까 이게 암페타민이나 코케인은 이게 사람들 생각에 그거 나중에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냐 이래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마약 중독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ADHD가 없는 사람들, 멀쩡한 두뇌에다 그걸 쓴대봐요. 그럼 이게 스티뮬런트니까 하이가 돼요. 기분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는 더 쓰고 자꾸 이게 양이 올려야 돼요. 네. 그런데 ADHD가 있는 사람은 이 도파민이 지금 없다가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캄다운 돼요, 오히려. 하이가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정도 할 수 있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부작용이 어떤 게 오는 건지 딱 아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알다 만 사람들, 아니면 겁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걱정만 하는 부모님들은 참 조금 쓰다 말고 이러니까 최대 한도로 베너핏을 못 받는 거죠. 부작용은 참 거의 없습니다. 별로. 이게 작은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일이나 5일 있다가 조금씩 올리고, 그러다가 애가 괜찮아지면 거기서 이제 거저 끝나고. 왜냐면 사람들마다 용량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대개는 리탈린이나 컨설타나 메타데이트 이런 거를 갖다 메칠페니데이트라고 그러는데, 메칠페니데이트는 킬로그램당 1ml 내지 1.5ml 주면 돼요. 그게 정량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 정량 안 줍니다. 아주 그거에 그냥 제일 작은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차 올라가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병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해를 이제 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도파민의 문제를 약물로 이 뇌의 기능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당뇨가 약물- 있으면은 빨리 인슐린 네. 써가지고 치료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장기라는 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두뇌도 장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허파나 심장이나 똑같아요. 이게 장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이건 우리 몸의 얘기 같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해들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요, 정신과에서 의사를 보면은 첫째는 나중에 직장에 가는 거나 대학교 갈 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여기서는 정신병이나 몸의 병이나 다 같이 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했으면 오히려 그게 좋은 거지, 치료를 한 게 나쁜 게 그걸로 아니거든요. 낙인을 찍고 그러진 않는 거죠. 한국에서 생각하신 것들을 그대로 그냥 70년대 오셨으면 70년대 생각을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근데 지금 이게 젊은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대해서 너무 배우시질 않으세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고, 아니 이런 기록이 남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이러세요. 그런데
기록이 안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애들은 그냥 놔뒀다가는 범죄하기 때문에 경찰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DHD 치료에 약물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또 이런 부족한 기능들을 이렇게 보완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전략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역으로 말하면 이런 전략을 잘 활용하면 또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 그럼요. 기능하면서 살 수 있다는 뜻인 물론이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따님이나 손자가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예,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그 손자하고가 문제가 둘이 다 굉장히 심한 ADHD가 있으니까 우리 손자가 자꾸 숙제를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가질 않으니까 우리 딸도 그랬어 옛날에.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전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전략을 주기 전에 얘가 어떤 걸 했냐면은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다 적어놓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신의 문제는 뭐냐면은 전화를 자꾸 안 가지고 가거나 잊어버리고, 예, 아니면 가지고 가더라도 이게 차지를 안 하거나, 자기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먼저 이제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이거 차지를 탁 시키고 아침에 잊어버리고 가지 않게 얼람을 해가지고 엥 소리가 나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가고 자기가 그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줬어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네 차례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래?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커다란 종이에다가 이제 그 숙제 적는 노트북을 학교에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써가지고 잠자는 옆에다가 팍 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걸 딱 보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숙제를 이제 하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다시 자기 차는 침대 옆에다 놔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게. 그리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문 바깥에 나가기 직전에 거기다 스테이션을 만들었어요. 필요한 거 가져가는 스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거기다 다 써 있어요. 넘버 원, 뭐 숙제, 넘버 투, 뭐 이렇게 운동복, 넘버 쓰리.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고 여기도 보고 이거 3개를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그 좋은 예입니다. 박사님도 뭐 길 많이 못 찾아서 헤매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저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게 그 내비게이션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각 교회 같은 데서 많이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3시간 미리 가요. 되게 이제 한 30분 걸리는 데라도 항상 또 잊어버릴 거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날 잊어버리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속상해 하다가 속상해 하면 그럼 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딱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나그네 길인데 내가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거냐. 그냥 가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여기저기 보다가 그 다음에 길이 나오면 이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잊어버렸으니까 요 다음엔 좀 덜 잊어버리겠지.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그러고 이제 절대로 나한테 화를 안 내게 이러면서 또 배우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있을 때는 대개 이제 양가 감정이 많지 않습니까? 나쁜 감정, 좋은 감정.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쁜 감정을 먼저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애려고 할수록 더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감정 놔두고 좋은 걸 자꾸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 좋을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동네도 또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요 다음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길 잃어버리는 것도 저의 큰 문제였지만은 뭐 딴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할 일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한 일은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적어도 한 두세 명은 항상 내 인생의 주위에 있도록 해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가끔 내가 지금 뭘 잘못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뭐 선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후배일 수도 있어요. 후배도 제가 괜찮은 사람, 요새는 저희 딸한테도 그럽니다. 저 둘째 딸한테 뭘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나가는 그 나침반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거 야단치는 것보다는 너 내가 잘하는 거 좀 칭찬하는 거를 나는 어렸을 때도 너 엄마가 뭘 잘하면은 너 그래도 A를 줘야지 맨날 난 엄마한테 C만 주고 D만 주면 어떡하냐 난 그랬어요. 너 A도 좀 줘라. 그리고 그 사정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나의 그 뭔가 잘못 나가는 거 있으면은 옆에서 도와주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잘못하는 것보다는 계속 잘하는 거 그다음에 희망을 갖는 거 이제 뭐 잘못한 건 이미 과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보고 나 칭찬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나를 칭찬해. 내가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또 나를 서포트해줄 운동도 만들고. 그래 살맛이 나니까. 네. 얘기 나온 김에 이 의사로 살아오신 세월이 지금 40년, 50년 가까운 세월이신데. 그렇죠. 의과대학 졸업한 지 지금 51년째거든요. 네, 진짜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보람되다고 딱 한두 가지만 꼽아보신다면요. 보람되는 거요. 제가 결혼을 참 아름다운 결혼을 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서 하도 이걸 갖다 억제를 받았었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어디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저녁 됐으니까 우리 저 가서 자자. 그러면 우리 남편이 그럼 그러자. 그렇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뭘 말할 수도 없었고 본인이 다 결정해야 되니까 와 이게 어른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즐거워서 저는 좋았는데 남편이 간 후에는 이제 굉장히 우울했지만은 제 환자들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마치고 환자를 보러 갔는데 제 처음 본 환자가 중년 여자였는데 제가 그때 겁을 냈어요. 내가 그렇게 우울하고 그런데 내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무슨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우울하신 상태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베어서 지금 아픈 것과 나는 지금 심장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아픈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픈 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제 아픈 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신을 얻었어요. 네. 내가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환자를 도와줄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 정신과를 했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나를 우울증에서부터 구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환자는 5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얘를 낳고서 감옥에 지금 있는데 이모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아파트에 자꾸 불을 질러요. 그 이모가 얘를 데리고 왔는데 5살짜리 아이 생전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냥 열심히 놀았죠. 걔하고 5살짜리하고 노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 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려면은 이 바위를 비단이 이렇게 돌면서 닳게 하는 것처럼 겁을 이게 하는 게 하지만 이게 인연이 있는 거다. 내가 한국에서 온 이 나이 든 여자가 이 5살짜리 석인 아이가 언제 나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이것도 무슨 인연이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냥 열심히 봐고 놀고 그랬어요. 얼마 후에 그 이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가 불 지르는 거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머리에 남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연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박사님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아마도 타고난 성향상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자극과 모험을 추구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네. 계실 것 같지 네. 않은데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또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라이프 캐치 센터 하던 거를 카이저를 나오면서 이제 그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상담소에서 제가 한 30몇 년 동안 지금 봉사를 한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많이 폭행을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요새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 환자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한국인 환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네. 나의 그 피를 나눈 내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 너무 정신과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배울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튜스데이 아침마다 이제 정신과에서 무슨 아이들의 우울증이라든가 무슨 그다음에 자녀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이제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시리즈를 마쳤고, 부에나 파게에 있는 부시장이 요새 청소년들하고 부모들하고 자꾸 같이 있다 보니까 부딪힌다. 그래서 청소년하고 부모님 이렇게 같이 모셔놓고 강의를 해서 청소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강의도 하고, 그래서 자꾸 제가 사람들한테 좀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스케줄을 보니까 은퇴 안 하신 스케줄인데.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벌어먹어야 되고 애들도 길러야 되고 뭐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했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네. ADHD를 가지신 분의 아름다운 노년기에 대한 네. example을 저희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영양가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도 이제 수많은 가정에서 이 ADHD를 끌어안고 고군분투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박사님이 들려주신 정보도 있고 또 박사님 삶으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조언들이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대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